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5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원 편곡지로 하나 골라봤는데요. 자, 데모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최근 들어서 달러 채권을 팔고, 즉 달러를 팔고 그 돈으로 금괴를 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됐어요. 뭐 예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로서 뭐 비주류든 주류든 언론에서는 보기가 힘든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스푸트니크에 보도가 됐어요. 자료와 함께. 그리고 이제 주류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물론 사실관계 확인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제 의견도 좀 보태보고, 한반도 상황하고, 또 우리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자, 이런 기사예요. 중국이 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메디슨이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예요. 세계 이제 금 보유량 순인데, 이것도 아마 낯서신 분들도 제법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1등에서 12등, 사실 이 순위에는 50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위는 현재 미국으로 되어 있고, 저기 이제 동그라미로 된 숫자가 톤수예요, 톤수. 8,133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등은 독일, 3등은 이태리, 4등 프랑스, 5등 러시아, 6등이 중국,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은 현재 이제 2,000톤에 좀 못 미치는 금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온 이 순위와 실제 금 보유량을 100% 믿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다른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관련 분야는 검증이 조금 적게 그렇게 면밀하게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들이 발표하는 것을 받아서 적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건 한 2022년도 정도 데이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금이라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한 나라가 망하면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 화폐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옛날 망했는데 베트남 돈이 뭐 다른 나라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돈을 받아줬겠습니까? 바로 휴지 쪼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는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는 마당인데, 그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의 재산을 모두 어떤 그 형태로 환산을 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떠오르는 것이 금이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은 그걸 미리 정보를 접수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를 금으로 바꿔서 외국행 비행기를 타거나 밀항선을 타야 되겠죠. 그래서 금의 보유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느 나라든 여기 리스트에 있는 나라가 최대한 망가졌을 때 그래도 재기를 꿈꿔볼 수 있는 그 자산화 시키는 거. 나중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중에 한 나라가 망했다.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임시정부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본토에 갖고 있던 모든 자산은 이미 0이 됐잖아요. 화폐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배 한 척 빌려서, 화물선 하나 빌려서 여기 있는 금괴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나는 재기를 꿈꿔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금이라는 것의 개념이 보유를 한다는 것이, 나라가 이걸 보시면 대충 뭐 국력순위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나라는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런 뭐 100% 신빙성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라고 하고 살펴보면은 이 50위 순위 안에 있긴 해요. 36위로 돼 있어요. 36위로 돼 있고 104톤. 이게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10년도 넘어서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전에 데이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뭐 여러 배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라는 것은 나라가 위기에 상했을 때 나를 기댈 수 있는, 즉 마지막 최후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2008년인가 2008년이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투자은행이 하나 망가지면서 전 세계가 힘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 그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엄청난 금액이 갑자기 인출이 되면서 발생한 일인데 그 이유를 몰라요. 네. 미국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4, 5년 지나서 2015, 16년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때보다 더 심하다. 그때 다 풀어지지 못했던 게 이번엔 한꺼번에 풀어진다. 그런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15년, 16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정치인들도 뭐 곧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그런다. 그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영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위기가 있었고 그때 영국 여왕이 그런 위기에 대응을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은 영국 은행, 우리말로 하면 한국은행이겠죠. 거기에 금고를 방문해서 금괴를 둘러보는 그런 방송이 나가요. 영상이.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금이 한 나라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금과의 고리가 끊어져 있는 신용화폐, 어떻게 보면 종이돈에 달러든 원화든 세계 대부분의 화폐는 현재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가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금하고 태환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연동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종이화폐, 거기서는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이제 심화돼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파워 게임, 거기서 이제 종이 화폐의 불안정성은 더 그게 심해진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이제 스푸트니크 보도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에요. 중국의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은 국책은행이죠. 예, 현재 금 보유량이 2068톤이다. 아까 앞서 보였던 자료보다 조금 많아요. 그 사이에 좀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아까도 뭐 2000톤에서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스푸트니크도 이 부분을 아마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은 금 보유량을 증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연 4, 5개월째 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작년 11월부터 120톤을 확보했다. 아까 자료에서 보여줬던 우리나라 전체의 금 보유량보다 많죠. 지난 몇 개월간 확보한 것이.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은 시진핑의 3연임이 작년 이 시점에 작년 11월 시점에 확실시 됐어요. 공식화된 거는 이제 뭐 1, 2개월 전인 것 같지만 그 이후부터 대외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행보가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모습을 관찰할 때 미국의 맞대응도 그전까지는 미국이 때리면 참으면서 맞아주는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방식대로. 그리고 미국이 약간 실수한다 싶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긴장감은 지금 극도로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변곡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치닫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중국이 전체 2000톤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120톤 확보했다고 해서 그 양적인 면에서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데 행보가 지금 대단한 거죠. 이 시진핑 3연임이 확보된 이후에 공세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거가 사실 좀 궁금한 거죠.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한 2개, 3개 정도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그것도 이것도 3개 다 일리가 있어요. 3개가 서로 배치되는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상황이라는 게 사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면적이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거 그거예요. 다면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의견을 아마 3개로 정도 나눈 것 같은데 그 3개가 다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의 한 명의 소시민으로서 전문가 의견들보다 더 나은 안목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살펴보면은 자, 미중 간의 대결이 격화되면 지금도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분야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제재가 더 본격화될 수 있다. 여기서 뭐 금융 제재 같은 것도 언급하는데 금융 제재를 과연 미국이 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봤을 때. 예. 자, 그렇지만 다른 무역 제재는 더 증가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는 성격이다. 즉 위안화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 전체가 위험하지 않나? 이런 불안 심리가 조성될 수 있고 심지어는 조장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금 이만큼 갖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여줬던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달러의 유일한 대안은 금이다. 그래서 달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금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금 거래소가 가장 영향이 큰 금 거래소가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가 약세일 때 금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면 또 달러가 약세이고 이런 분위기를 풍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기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넣지 않고 금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큰 손이 주식시장에 합법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국민연금을 구멍 내지 않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게 많은 국민들의 노후를 기대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본을 하고 나서는 주가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그들한테는 있어요. 네.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사고팔고를 통해서. 그래서 금도 그렇게 전 세계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국이 또 이제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더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정치, 군사적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세계 경제 글로벌화는 끝났다. 이 의미가 낯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확대될 데가 없다. 예. 자본주의의 그리고 종이돈의 핵심이 뭐냐? 항상 거품이 있거든요. 거품이 꺼지기 전에 새로운 시장이 생겨야 돼요. 그게 4차 산업이든 가솔린 또 내연기관차에서 또 뭐 전기차로 가든 뭐 기술의 혁신이든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든 베트남이라는 시장이 열리고 뭐 남미라는 시장이 열리고 이런 거든지 간에 어떻게든 그렇게 돼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걸 버텨왔어요. 그래서 거품이 터지기 전에 가끔 터지기도 했지만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면 우리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미국발 자유무역협정에 바람이 휩쓸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마 자유무역협정, 소위 말하는 FTA를 다 맺었을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시장의 장벽을 없앤 거예요. 기존의 시장에서 서로 무역할 수 있는 끝 한계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최대 출력을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없잖아요. 예, 그 이야기예요. 세계 경제 글로벌화는 끝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게 2015년 때 그때 이야기예요. 15, 16, 17 이렇게 오면서 18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재고가 넘쳐나고 무역이 둔화됐죠. 예. 그래서 세계 무역이 둔화되니까 우리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때 해운 산업 구조조정 들어갔잖아요. 운임이 떨어졌잖아요. 예.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졌죠.
돈 다시 쏟아붓었죠. 위기니까 문제가 터지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끝났잖아요. 거품은 더 커져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거품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달러 주도하는 경제 체계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는 다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권도 당연히 그 다극화된 거에 따라서 흩어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며, 거기는 각각 자기들이 편한 거래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 미국이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도를 했으면은 그 나라의 수장은 미국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역적죄로 몰려서, 반역죄로 몰려서 목숨이 간당간당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각각의 지역 경제하고 게임을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가장 핵심은 너희 나라 돈에 얼마나 가치가 있니? 거품이 있니 없니?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것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중국은 주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방어자 입장이고 중국은 공격자 입장이고, 이번에 금괴를 더 산다, 심지어 미국 채권을 팔아서 금괴를 산다, 이러면은 미국한테는 그냥 양싸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금을 사버리니까 달러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엄청나게 공세적으로 느낄 수 있다.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식은땀이 날 수 있다. 군사적인 것만 무서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2 볼게요. 자, 사실 이 의견은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금괴를 시찰하던 2015년, 16년부터 나왔던 의견이에요. 2010년부터 나왔어요. 즉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이 살짝 쇠퇴하는 조짐을 보였고, 각 나라들한테서는 이런 많은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우리도 유력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 한국은행이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준비 들어가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의 압박이 상존하죠. 그래서 그때 이미 미국 채권을 판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이. 왜냐? 중국 노동자들이 노력을 내서 그 돈을 모아서 미국에 물건을 팔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대금을 주고 그 대금은 중국한테 돈을 빌려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노동자들의 피땀의 결정체가 미국 채권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쇠퇴하게 되면 이건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 보더라도 앞으로 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손절을 해야 되죠.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건 겁니다. 왜? 미국은 주도 국가고 달러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예전에 여러 번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제적 대응이에요. 상식적인.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해서 상식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뭐 중국, 러시아도 그만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만큼 미국한테는 큰 데미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것이다. 위험 회피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네. 자, 세 번째 의견은 보면은 앞서 뭐 조금 언급돼 드렸던 내용들이죠. 중국의 이제 탈달러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미국발 금융위기 뒤부터. 저때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느낀 거잖아요.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투자은행들 그 근본이 제대로 뭐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수정된 부분이 없다. 고쳐진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외국에서 느끼는 거예요. 한 은행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좀 지속되면 다른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이제 그게 시작이 됐던 거고, 그때 이미 중국이 이제 미국 채권을 팔아서, 즉 미국 달러를 팔아서 금을 산다는 이야기는 그때도 나왔었어요, 사실은.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비달러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는 나라들하고는 자동적으로 하기가 쉽죠.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하고도 하고 있다.
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뜻을 반대해서 우리끼리는 우리 돈으로 거래할래, 달러 아닌 다른 수단으로 거래할래, 이런 말을 하면은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아랍의 거래를 위해서, 왜 아랍에서 우리 석유를, 원유를 팔면서 달러로 거래하게 압박을 받고 있느냐, 새로운 통화 체제를 만들자, 이런 말을 하면 목숨을 내놓았어야 됐어요. 예. 자, 그게 엄청나게 변한 이제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달라진 상황이라는 게. 예. 각 나라의 위상은 다 바뀝니다. 그죠? 조금씩. 예. 자, 그래서 이게 시진핑의 장기 집권 결정 뒤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거기서 외교적 행보, 군사적 행보,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고, 2024년 바이든은 재선을 해야 되고, 지금 핵심 쟁점인 대만의 총통은 새로운 총통이 들어와야만 돼요. 2연임을 이미 했기 때문에 3연임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과 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초조해요. 예. 바이든은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지난 이제 20, 30년간 미국이 이제 소련의 붕괴 이후에 되게 방만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추격을 많이 허용한 셈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에서 미국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금 다잡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연임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미국의 어떤 생명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게 막 극점으로 도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잘 버텨내면 중국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취약점이 많이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부분이 많이 있고 미국이 쇠퇴해지는 것은 뚜렷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중국이 취약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면은 미국의 우위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그렇지만 고비를 못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조한 거죠, 미국은. 바이든 입장에서. 그런데 사면임을 하자마자 여러 다방면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채권을 판다, 이게 들어있다. 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미 채권을 팔아서 금을 구입한다 했을 때는 중국의 보신을 위해서 그래요. 중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또 한번 미국발로, 미국이 주도국가니까 미국발 문제가 생기면 우리 IMF 맞고 동남아도 IMF 맞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또 우리의 피를 뽑아 먹으려고 한다. 거기서 버텨야 된다. 이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비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 시진핑의 결정은 뭐냐면 엄청나게 공세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신호를 보내준 거다. 내가 더 팔 수도 있다. 지금 미국 채권이 유통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잖아요. 미국 사람이 빚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통이 돼요,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유통을 시키는 나라가 적절한 가격으로 일본, 노르웨이,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거래 시장도 경제 원칙에 맞게 돌아가게 하겠다, 중국이 개입을 해서. 이런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스푸트니크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도전이에요. 군사적 도전보다 훨씬 큰 도전이에요.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박근혜 정부 때 이 AIIB, 자, 중국이 이게 중국판 IMF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많은 나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분위기가 되잖아요. 이제 다극화됐으니까. 뭐 달러 믿고 살래? 그들은 저거 사고 쳐놓고 우리한테 다 땜빵 시킨다. 그리고 우리를 빨아먹을 수 있는 오히려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괴물이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AIIB고, 저걸 우리가 인천 송도에 유치하려고 했죠, 박정부 때.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부회장을, 부총재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었어요. 물론 다 그냥 물 건너갔지만. 그 점을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나라라고 미국은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다른 이야기를 다룰 수 있으니 미국의 이제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이 포트녹스라고 예전에 썼던 사진을 가져온 것인데 켄터키에 있죠. 우리말로 하자면 녹스 기지, 뭐 녹스 요새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미 재무부가 금을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4,580톤 정도 보관하고 있고 미 전체 보유량이 2분의 1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 9,000톤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각국의 금괴 보유량은 각국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실을 수 있을 따름이에요.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과연 저 8,000톤, 9,000톤 되는 금을 그냥 가지고 있겠느냐 아직도. 이게 핵심 이제 의혹이에요.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의혹에. 왜냐? 처음에 브레튼 우드 협정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주도권 획파했죠. 그래서 세계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이제 기축 통화가 되는 순간이고 그게 전 세계 혼란스럽고 1, 2차 세계대전이 난 것도 경제 때문에 그래 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금 태환이 당연했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1달러에는 금 뭐 몇 온스. 그러면 그 달러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주르륵 다른 나라의 화폐들이 줄줄이 달리는 거예요. 예. 근데 닉슨 때 미국이 주의가 그때 이제 브레튼 우드 협정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의심을 한 거죠. 너희 금 보유량보다는 달러 발행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이게 핵심 의문 제기였죠.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많은 금을 미국에 맡겨놨더랬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금을 10년 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영국에 맡겨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0톤이라고 돼 있는 거. 그래서 결국 미국이 팽했잖아요. 금 달러 연계를 중단하다. 이게 큰 사건이에요. 예, 그게 1971년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낸 건데 이 금은 더 이상 달러하고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금은 그냥 귀금속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시장에 가면 뭐 금 팝니다, 금 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때까지는 닉슨 전까지는 그래도 브레튼 우드 협정 때문에 흉내라도 냈어야 돼서 금괴를 저만큼 갖고 있었는데 저게 사실 엄청난 금액인데 필요에 따라서 저것을 썼을 거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볼 수 없죠.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과연 너희들 가진 금괴가 얼만데 그런 걸 요구받는 그런 것을 자료를 한번 꺼내봐라는 것을 요구받는 분위기까지 연출이 된다면 미국은 이미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그와 반대되는 방향의 또 의문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인민은행에서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표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포트녹스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의 전체 보유량이 2분의 1 가지고 있거든요. 저 2분의 1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중국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인민은행 보유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국 전체 보유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의 은행이 인민은행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물론 대표 은행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지금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긴장관계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 정도 금괴량에 만족했겠느냐? 아니다. 미국 채권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사실 확인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런 의혹의 근거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거는 최종 위기 상황에서 양쪽이 카드를 꺼내야만 되는 상황에서만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은 이미 뭐 큰 결판이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안 밀리는 것이 최선이죠.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달러의 용처를 늘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부분도 걸려 있는 것이고,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합치면 아까 러시아도 금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다 모아보면은 중국의 금 보유량이 미국보다 많을 수 있고 거기다 러시아까지 합치면은 차이는 더 벌어진다. 이런 의혹까지 재생산이 돼요. 미국은 그런 궁지까지 몰리기가 싫겠죠. 그래서 무조건 중국과 러시아를 떼내야 돼요. 금 보유량이라는 면에서도. 그리고 달러를 가급적 많이 쓰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다극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돼요. 세계 정치를. 지금처럼 세계 경찰이 아니고. 그 선두로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리고 달러의 용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이 만에 하나 중국으로 측으로 기운다면은 달러에 더 큰 상처가 되고 그들의 안보, 핵 안보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북한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북한이라는 지역은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에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